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와 한수원 회의에서 이용률을 60%로 낮춰 경제성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 결과에 담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이 시각 이번 달 들어 5번째 감사위를 열고 최종 의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대표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내부 문건에 등장한 태국 에너지 사업에 이어 부산 뉴스테이도 실제 추진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20대 여성이 흉기 위협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을 구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건전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엄격한 재정 준칙을 강조하자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거냐며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떠오른다고 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7명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내주 초로 예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감사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3년이나 앞당겨서 폐쇄했던 게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산업부와 한수원 측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국회의 감사 청구로 이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정부 내부 회의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수원이 처음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1,700억 이상으로 평가했는데 변수를 조정해서 불과 며칠 만에 그 수치를 200억 원대로 낮췄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에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정부 측이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췄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그 문건 내용을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1일 산업부와 한수원 그리고 삼덕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모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에 보고된 내부 문건과 SNS 메시지엔 평가 입력 변수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이용률은 60% 전망치를 사용하고 판매 단가를 중장기 재무 전망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년과 동일한 판매 단가와 이용률 70%를 기준으로 산출된 당초 보고서보다 경제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4일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까지 가동할 경우 1,778억 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평가됐던 것에서 224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는데 1억 원 넘게 들인 용역 보고서가 며칠 만에 뒤집힌 셈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드러난 문건으로 불과 사흘 만에 결론이 뒤집히는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밝히겠다고 했고 한수원 측은 당시 회의는 보고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견 청취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감사원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마지막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382일째, 법정 시한 3개월을 훨씬 넘어서 역대 최장 감사였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도현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이 최종 의결을 위한 회의가 벌써 5번째인데 오늘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 전 8시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의 문안 수정 등 마무리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월요일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차례 회의를 거쳐서 원전 조기 폐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감사위원 간에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됐고 오늘은 감사 청구를 했던 국회에 제출할 최종 감사 보고서의 문구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문구 수정을 놓고도 감사위원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무진이 이달 초 감사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에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놓고 감사위원회는 지난 회의까지 보고서 항목별로 내용을 따지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최종 의결이 다시 미뤄지면서 빨라야 다음 주 화요일쯤 최종 감사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높은데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엔 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논란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당국은 긴장 속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산자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거죠. 하지만 당사자인 산업부는 이런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조직적 은폐가 드러난다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어서 산자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감사 저항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며 허위 진술을 해 포렌식까지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조직적인 은폐나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산업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감사 결과에서 원전 폐쇄 과정의 위법 결론과 함께 감사 방해가 거론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할 얘기가 많다고 하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어떤 의견을 내놓겠냐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소명하든지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으로 인한 조 단위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함께 집단 징계 요구와 이의제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청와대 인사는 전직 행정관 2명이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 전 행정관, 그리고 검찰 출신인 비 전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현직 청와대 행정관도 옵티머스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행정관이 옵티머스의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시행정관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행정관은 펀드 하자치유 관련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관계자들 중 한 명으로 옵티머스 윤모 이사가 특정한 인물입니다. 윤 이사는 김재현 대표가 시행정관에게 용돈을 줬는데 수백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 이후에도 시행정관이 전화로 연락을 줘 의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이사는 또 시행정관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며 실형 시 사면까지 가능하다고 들어 아내인 이 전 행정관에게 시행정관에 대해 문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이사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시행정관이 옵티머스 측의 마스크 사업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김 대표가 펀드 환매 중단 위기가 오자 화장품 업체 스킨앤스킨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 뒤 그 돈을 자금난 해결에 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주목한 곳은 전파진흥원입니다.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700억 넘는 내부 기금을 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는데 기금 운용 실무진은 내용을 몰랐고 윗선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투자금이 잘못되면 실무자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투자 결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오늘 전파진흥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연성 기자가 입수한 녹취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검찰 옵티머스 수사팀은 오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대신증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48억을 투자했고 대신증권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곳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당시 녹취 파일을 보면 해당 투자에서 진흥원 기금운용본부의 실무진은 배제됐습니다. 지금 매수채권이 금리가 3.5나 되면 이게 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내용을 저희가 하나도 몰라갖고.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 윗분하고 저희 대체투자본부 대표님하고 상의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는 채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분한테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 요청을 그 대표님한테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투자된 전파진흥원 돈은 우량 공기업 채권이 아닌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과학기술부는 2018년 감사 후 옵티머스와 대신증권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종적을 감춘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정모 씨의 행방과 전파진흥원 자금 유치 과정에서의 로비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 차례 들으셨던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진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억 원을 투자했고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투자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작년 1월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했다며 당시엔 옵티머스 펀드가 뭔지 모르고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이 좀 나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펀드가 뭐 어떤 펀드인지도 정확히 잘 몰랐고. 작년에 환매를 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선의 김경협 의원은 국회 기재위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낸 친문으로 꼽힙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초 본인과 가족 명의로 6억 원을 투자한 뒤 환매 중단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투자였으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신빙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펀드에 거금을 투자할 확신을 갖게 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라임과 옵티머스를 묶어 라스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 피해자라며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사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복잡한 금융상품의 특성과 함께 등장인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물들을 좀 추려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이대주주 이모 씨, 청와대 전 행정관 남편인 윤모 이사, 그리고 관계사 고문인 유모 씨입니다. 이들이 바로 옵티머스의 핵심 4인방이죠. 오늘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하나같이 자신보다는 상대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소송에서 적으로 만나면 예상 못했던 폭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법정을 다녀왔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
김재현 대표 변호인이 A4 용지 2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었습니다. 김 대표 변호인은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하고 모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 증거로 쓰는 데에도 반대했습니다. 앞선 기일에도 김 대표 측은 윤 변호사에게 속았다. 윤 변호사 측은 유 고문이 계획했고 김 대표가 승인해 사기를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세요. 2018년 4월 정도에나 어떤 이 과정이 합류가 된 거고요. 펀드 사기는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김재현 대표 측 버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언론사 상대로 저희들이 브리핑하라고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모해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한 전형적인 다단계 성격의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허술한 제안서로 1조 5천억 원을 어떻게 판매했는지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관계 로비는 지금 재판의 공소사실이 아니어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을 다잡고 민심의 동향을 파악해서 정권이 부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은 대형 스캔들에 잇따라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모두 민정수석실이 연루돼 있죠. 왜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비위 사건 때마다 거론되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행정관,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자금 세탁처로 의심받는 관계사의 최대 주주, 옵티머스가 인수합병한 회사의 사회이사죠. 이미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민정수석실에 어떻게 들어갔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죠. 민정수석실은 라임 사태에도 등장합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회장.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죠. 김 회장이 지난해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금감원이고 민정실도 다 네 사람.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죠.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30년 친구 당선을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민정수석실은 등장합니다.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고 수사 보고를 받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김기현 첩보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비리가 드러나면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했고, 당시 민정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 둘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죠. 최 의원은 확인서 발급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입학에 도움 될 거 알고 인턴 증명서 발급해 주신 거 맞나요? 이렇게 각종 의혹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모두 4개의 사업 추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의 태국 발전 사업이 실제 추진된 걸로 드러났죠. 그런데 문건에 있던 부산의 재개발 임대 사업도 실제 추진됐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이른바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고문님들 소개 사업 중 하나가 부산 우암 뉴스테이입니다. 부산 우암동의 재개발 아파트 1,700여 세대를 통매입한 뒤 기업형 공공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건엔 인수 완료, 평가 차익 500억 원 이상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직원 3명뿐인 T부동산 업체는 우암 뉴스테이에 139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뒤 실제 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유모 씨가 이 T부동산 업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최초에는 유하고 가 대표로도 돼 있었고 김가 그래서 투자도 받았죠. 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유 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스킨앤스킨의 고문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현재 15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문건에 적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도가 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도움을 줬고 이들이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남동발전의 태국 에너지 사업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이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발전 사업을 담당할 기업은 관련 사업 경험도 없는 신생 기업이었는데 NH투자증권은 뭘 보고 투자를 하려고 했고 또 남동발전은 뭘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역시 검찰이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언급된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대표 A씨는 올해 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약속하고 사업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사업성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머지 사업도 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A씨는 김 대표가 NH투자증권도 소개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농협증권 친해서 자산운용사 옵티머스 주도하에 나머지 본 PF를 NH증권에서 하겠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만남이 이뤄진 뒤 2월 초 NH투자증권 간부 등이 남동발전을 찾아가 태국 발전 사업에 대해 문의했고 같은 달 28일 사업의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옵티머스 주도하에 NH투자증권이 움직였고요. 그 결과 태국의 발전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사업성을 전제로 투자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의 사업 추진 과정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남동발전과 MOU를 맺은 태국 현지 회사는 지난해 1월 법인 등록을 했는데 법인 설립 자본금 외에 기업 활동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실사는 물론 파트너사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입장을 문의했지만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옵티머스가 투자 유치까지 주도했다는 증언과 함께 겉핥기 현지 실사 정황도 밝혀지면서 수천억 원대 태국 사업의 진행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라임 사태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법정 증언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선처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고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말을 바꾼 건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윤재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자필 입장문입니다. 수원지검 수사검사로부터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이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다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천만 원을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말한 것을 자필 문건으로 사실상 뒤집은 셈입니다. 라임 수사팀 소속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라임 미공개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 등에게 접대를 하고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라임의 전주이거나 몸통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던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이번엔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 게이츠 아닌가 싶다고 했고, 여당도 라임 수사를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7명으로 17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서울 대형마트에서 7명이 집단 감염됐고 강남 오피스텔에서 5명이 확진되는 등 새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서 1단계 완화 후 처음 맞는 주말을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대형마트. 확진자가 나와 점포를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직원과 가족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식당과 휴게실 등 공동시설을 위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휴가 끝난 지 아직 1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복기를 고려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잠복돼 있을 가능성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선 방문자와 지인 등 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를 통해 감염이 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선 5명이 추가 확진돼 총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2층에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또 종사자 중 한 분은 2층의 근무자이고 또 한 분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방사선사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처음 맞는 주말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서 산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2단계가 유지되던 지난 주말 이동량이 한 주 전보다 10% 이상 늘어나 이번 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한 달간 단풍 방역을 강화하고 이달 말 헬로윈데이 관련 모임도 미리 확인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20대 여성이 흉기 위협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을 구했습니다. 용감한 이웃 덕분에 아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석 기자가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26살 강모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지만 어린 여자아이의 비명은 계속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살려주세요라는 게 너무 커서 뭔가 정말 이상하다 싶었죠. 아파트 15층인 강 씨의 집 앞 계단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든 채 초등학생 B양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가 강 씨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A씨는 15층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자는 경찰과 119 구급대가 이곳에 올 때까지 집안에서 B양을 돌봤습니다. B양은 흉기에 손을 다쳤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애는 배워가지고 피를 좀 흘리고 있어가지고 손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피 닦아주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 오시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친구는 이제 뭐 꼬매러 갔다고 들었어요. 경찰은 숨진 A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B양을 옥상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든 16개월 아기가 병원으로 실려와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 아기와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 보도 보시고 계속해서 관련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 응급실에 심장이 멎은 채 실려왔던 16개월 영아 A양. 응급조치로 잠시 호흡을 되찾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직접 택시로 이송을 했고 그 택시로 이송하는 과정 그 안에서 119로 신고한 걸로. 당시 A양 몸의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A양을 입양한 30대 부부가 세 차례나 A양 학대 의심 정황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 2월 30대 부부에 의해 입양됐는데 지난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멍자국을 발견해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A양이 차에 혼자 남겨진 걸 본 부모의 지인이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A양의 체중이 줄어든 것을 의아하게 여긴 소아과 원장의 신고도 있었습니다. 5월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전화상담이나 이 여러 조금 내용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로 계속 교류하고 상담했던. 하지만 경찰은 학대 정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 모두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A양 시신 부검을 마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16개월 아이의 학대 의심 정황은 잇따랐지만 아이가 숨지면서 정확한 진상을 둘러싼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부모가 세 차례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왜 부모로부터 분리를 하지 못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네, 일단 세 차례 조사 모두 내사 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 법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주변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 등이 사실상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4만 1000여 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단 난 건 3만 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72%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8%는 신고 단계에서 끝난 셈이죠. 네, 물론 경찰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좀 선제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란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4년간 전체 가해자의 75에서 80%가 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를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도 있지만 72시간을 넘겨선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가해자이지만 또 친권자이기도 한 부모로부터 아동의 분리보호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아이가 맞고 있어요. 그냥 경찰에 분리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분리조치 권한은 법원에 있는 거죠.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 데리고 기관으로 갑니다. 그거는 일종의 납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습 학대 정황이나 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분리 조치를 폭넓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다시 이번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이 숨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였습니다. 양부모가 되기 위한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죠. 네, 입양특례법 등에 따르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증빙 서류가 보시는 것처럼 소득, 보험료, 납세 등에 걸쳐 8가지입니다. 성폭력, 마약 등의 전과는 없었는지 범죄 경력 조회도 받아야 하고요. 알코올 중독도 없어야 하며 직업, 나이, 종교도 심사 대상이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양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입양 기관의 역할은 입양 여기까지만입니까? 입양 후 1년 동안 최소 2회 이상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보고서 작성 시 미사여구,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죠. 네, 결과적으로 제도가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왜 이런 변을 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서에서 붙잡혔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택한 거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 입구에 멈추고 모자를 쓴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을 지나 황급히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경찰관이 나와 주차된 차를 살핍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길래
그래도 계속 끝까지 물어보니까 그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좀 나기에 30대 남성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경찰서로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의 차 앞부분이 부서진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조사했더니 음주 상태였던 A씨는 2시간 전쯤 경남 창녕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를 거쳐 60km 떨어진 부산까지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참을 수 없는 생리현상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계속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뉴스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국감장에서 잠시 폭소가 터졌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국민의 마음이라면서 가수 나훈아의 신곡을 틀자 김현미 장관이 소위 빵 터진 건데요. 또 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충고를 해야 하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가수 나훈아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핍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예 피해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질타가 쏟아지자 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집값이 안정세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집값 통계 신뢰도를 놓고는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원 통계가 이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뭔가 있지 않느냐. KB가격 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더 부풀려진 측면이. 김 장관은 정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으로서의 품격이 지켜졌는가 생각해보게 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이 엄격한 재정 준칙을 강조하면서 소신을 밝히자 한 여당 의원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떠올랐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 총재를 두고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둔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발단은 엄격한 재정 관리를 강조한 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현재 43.9%보다 훨씬 높은 60%를 국가 채무 비율 한도로 설정한 재정 준칙을 발표하자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둔다며 영화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한은이 정부 재정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야당 시절엔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었습니다. 한은의 위상과 그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도 독립성, 둘째도 독립성, 셋째도 독립성입니다. 야당은 이 총재에게 지속적인 소신 발언을 주문했습니다. 정치 중립적이고 또 독립적인 그런 목소리를 앞으로 좀 강하게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권의 압박에도 이 총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저렇게 보면
우리 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악화되어 온 고용 지표가 코로나 여파로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40만 명 가까이나 줄었는데 그 여파로 실업률이 2000년대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한 달 새 더 팍팍해진 고용 현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사무실 안이 텅 비었습니다. 문 앞엔 우편물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만 2천 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에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좀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6%, 2000년 이후 9월 수치로는 가장 높습니다. 실업자도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에 올라섰고 쉬었음 인구도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241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 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의 재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대북 채널인 두 사람이 만나면서 종전선언을 놓고 의견 조율이 시작됐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비공개 면담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서 실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반도 경색 국면 타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서 실장은 깊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후 관계와 결합도의 문제일 뿐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기류 등을 고려해 선 종전선언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서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서훈 실장은 방미 결과를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합의가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어제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8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친문 핵심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은 검찰이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의석수가 2배 가까이 되는 여당 의원을 더 적게 기소한 건 검찰의 편파 수사 때문이라면서 오늘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허위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현수막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무자가 한 일로 후보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고 의원은 무혐의, 최 의원은 기소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7배 많은 민주당보다 야당 의원 기소 건수가 월등하다며 검찰 요직의 친정권 인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7명에 대한 재정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서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현재 103석인 국민의힘은 3명 이상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단독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석수에 여유가 있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기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4시간 남기고 어젯밤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헌법주의자로 자처했던 자로 지칭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TV토론이 무산되면서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각자 타운홀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선을 보름여 앞둔 지금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추세여서 바이든 캠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정 특파원이 바이든의 타운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2차 타운홀 장소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1차 때도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경합주의자 자신의 고향인 이곳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his president embraces all the thugs in the world. I mean, he's best friends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sending love letters.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소규모로 모여 트럼프 유세장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트럼프는 플로리다 타운홀에서 바이든을 공격했습니다. I've denounced white supremacy for years, but you always do it. You always start off with the question. You didn't ask Joe Biden whether or not he denounces Antifa. 최근 지지율 조사에선 바이든이 트럼프에 여전히 11%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지만 최대 16%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트럼프의 현장 유세가 계속될수록 지지층이 결속하는 걸로 분석되면서 바이든 캠프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타운홀 행사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오는 22일엔 테네시주에서 두 번째 TV 토론을 갖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해류를 따라 오염수가 온 바다를 떠돌게 생긴 건데 일본 어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에서도 그동안 강한 우려를 나타내온 만큼 일본은 앞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원자로 내 해결류를 식히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까지 섞여 오염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하루 170톤가량이 흘러나옵니다. 지난달까지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만 120만 톤이 넘습니다. 내후년 8월엔 탱크 용량이 한계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라 괜찮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벽히 걸러지지 않아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1년이나 됩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방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まず現時点で政府としての方針、その決定時期などを決めたという事実はございません。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론 내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생계와 직접 관련된 일본 어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과 중국 등 주변국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이름도 형식도 비슷한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이 방송가의 무분별한 백기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KBS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어제 KBS 국정감사장. 최근 방송가의 프로그램 따라하기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나훈아 프로그램이 이번 히트를 쳐서 고무됐었겠지만 TV조선에서 시작한 트로트 열풍을 지상파에서 이어받아서 베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KBS 양승동 사장은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KBS가 원래부터 하던 프로그램인데 KBS가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종편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우상호 의원은 KBS의 창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의 창의성은 어디 갔느냐. 어려울수록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박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TV조선 미스터트롯이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자 방송가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하반기에도 KBS를 비롯해 지상파 3사에서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률 지상주의가 크다 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각의 방송사가 저마다의 고유한 포맷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률에 편승하는 방송가의 제살 깎아먹기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제주에서 길이 200m에 이르는 수중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빙하기 시대부터 파도에 깎여 생긴 천연 동굴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5,000년의 시간이 빚어낸 수중 동굴 비경, 오선열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입니다. 해안 절벽 사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제주에서 14년 만에 새로 발견된 수중 동굴입니다. 수중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수심은 12m, 길이는 200m에 이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에어포켓도 동굴 곳곳에 형성됐습니다. 이 동굴 길이나 이제 그다음에 수면 위에 에어포켓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었습니다. 동굴 안쪽 바위는 매끈한 표면을 지녔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깎아 만든 파식 동굴의 형태입니다. 동굴 안에선 태풍 등으로 흘러들어온 골프공과 몽돌이 발견됐습니다. 동굴 천장 일부는 육상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장에 보면 좀 물들이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육상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15,000년 전 빙하기에 육상 절벽에 생겼던 동굴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겼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속에서 발견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물속에서 분포한다는 자체는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빨리 일어나고 지하의 물속에 매몰된 증거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발견된 천연 수중 동굴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수중 탐사와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본사 이유진 기자가 GC 녹십자 언론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기자는 코로나 등 보건 의료 분야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GC 녹십자 언론 문화상은 국민 보건과 의학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대한의사협회와 GC 녹십자가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42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하늘이 종일 흐렸는데요.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북부, 충남 서해안 지역인데요. 5mm로 아주 살짝 내리는 수준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겠고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1도, 청주 9도, 대구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창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는 적당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고요. 물결이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6일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